대한민국 육군 고위 권력자의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악마 같은 선임들은 이등병 하나를 장난감처럼 지옥으로 내던졌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는 분노한 아버지의 눈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한 이등병의 눈물은 부패한 군대를 송두리째 갈아엎는 거대한 피해 태풍이 되어 돌아왔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밤에 장막을 찢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무장지대를 향해 뻗은 외기를 집어삼킬 듯 비쳤다. 덜컹거리는 군용 트럭 짐칸에 실린 스무 남짓한 그림자들은 저마다 다른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 중에서도 최우진 이병은 유독 고든 자세로 앉아 창밖으로 스치는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어둠 너머 보이지 않는 북녘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은 그곳을 지오피 일반전초 즉 최전방 감시 초소라 불렀다. 우진의 입대는 남들과 조금 달랐다. 그의 아버지는 육군 소장 최성훈. 가슴에 별 2개를 단 야전에서는 신과 동의어로 불리는 존재였다. 아버지는 우진의 입대를 앞두고 그를 조용히 불렀다. 서재를 가득 메운 군사 서적과 훈장들이 아버지의 삶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우진아,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군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진짜 군인을 배우고 진짜 전우를 만나라.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단 몇 명의 최측근에게만 우진의 존재를 알렸다. 사단 직속 참모와 군사경찰대장, 헌병대장.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호했다. 최우진 이병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금한다. 그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우하라. 만일 이를 어길 시 지휘구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아버지의 눈빛은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비정함이 아니었다. 아들이 강철로 단련되기를 바라는 대장장이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트럭이 마침내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녹슨 글씨가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미소 근무자의 날카로운 눈빛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트럭은 다시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빛 벽과 사방을 둘러싼 이중삼중의 철책. 이곳이 앞으로 우진이 생활하게 될 집이었다. 신병들의 도착. 생활관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닳고 다른 전투복을 입은 선임들의 눈빛은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신병들을 훑었다. 그들의 정수리에 박히는 듯한 시선 속에는 어디 한번 버텨봐라는 무언의 압박이 서려 있었다. 분대장인 장상태 병장이 건조한 목소리로 신병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진의 차례가 되었다. 최우진 이병 충성. 최우진, 우진은 관등성명을 외치며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생활관 구석에서 실새로 보이는 한 병사가 몸을 일으켰다. 박민철 상병. 비스듬히 누워 다른 병사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던 그는 기름기 낀 눈으로 우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목소리 한번 우렁차네.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대학. 무슨 대학? 박 상병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상대의 급을 나누고 서열을 먹기 위한 탐색이었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지방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그 대답에 박 상병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다.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옆에 있던 장 병장에게 턱짓하며 말했다. 야, 장 병장. 이번 신병들 물 좋은데. 특히 저놈 아주 잘 구르게 생겼어. 장 병장은 박 상병의 말에 멋쩍게 웃으며 신병들에게 생활관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설명의 핵심은 하나였다. 벌점. 이곳은 군법이 아닌 박 상병과 장 병장이 만든 벌점 장부에 의해 지배되는 왕국이었다. 청소 상태, 관물대 정리 미흡, 식사 속도 지연, 심지어 선임의 심기를 거스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벌점의 사유가 되었다. 벌점이 누적되면 주말에 종교 활동이나 피주군마트 이용이 제한되었고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특별과업이라는 이름의 가혹 행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진은 자신의 관물대를 배정받았다. 선임들이 쓰다 물려준 낡은 관물대에서는 퀴퀴한 땀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짐을 풀고 전투복을 걸치자 비로소 실감이 났다. 이곳은 아버지의 서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이곳에는 별을 단 장군도 그의 아들도 없었다. 오직 계급과 벌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폭력의 공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밤 우진은 잠들지 못했다.
낯선 잠자리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선임들의 낮은 웃음소리와 속삭거림, 그리고 간간히 섞여 나오는 자신의 이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박상병의 새로운 장난감이 되었다는 것을. 창밖 철책 너머로 간간히 북측 초소의 불빛이 유령처럼 깜빡였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진짜 군인을 배우라 했지만 우진의 눈에 비친 것은 군대가 아니었다. 그저 폭력에 길들여진 짐승들의 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강철의 문 안으로 들어온 순간 그의 평범했던 세상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우진의 군 생활은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아니, 박상병은 의도적으로 그의 군 생활을 삐걱거리게 만들었다. 박상병에게 우진은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어딘가 모르게 어수룩해 보이면서도 눈빛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고집이 서려 있었다. 박상병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그런 종류의 눈빛을 부수는 데서 희열을 느꼈다. 야, 신빙 채우진 새벽 일과가 끝나자마자 박상병이 우진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잠이 덜 깬 짜증과 권태가 섞여 있었다. 화장실 변기 전부 네가 다시 닦아. 어제 당번이 한 거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만. 광이 날 때까지 닦아? 알겠어. 충성어 어제 화장실 청소 당번은 박상병과 가장 친한 선임 중 하나였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우진은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겼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변기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닦는 동안 등 뒤로 다른 병사들이 씻고 나가는 부산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발걸음 속에는 미안함이나 동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부당함은 일상처럼 반복됐다. 식사 시간이면 박상병은 우진의 식판을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다. 너는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냐? 사내 자식이 밥 먹는 게 꼭 계집애 같네. 식사 속도 불량, 벌점 1점. 그러고는 자신의 식판에 있던 맛없는 반찬을 우진의 식판에 툭 던져주며 이것도 다 먹어. 남기면 벌점 추가라고 덧붙였다. 우진은 꾸역꾸역 밥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밥알과 함께 분노와 굴욕감이 함께 넘어왔다.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저녁 시간에도 괴롭힘은 계속됐다. 다른 병사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TV를 보는 동안 우진은 불려나가 박상병의 전투화를 닦거나 관물대를 대신 정리해야 했다. 박상병은 우진이 정리한 관물대를 손가락으로 훑어보며 먼지가 조금이라도 묻어나오면 소리를 질렀다. 이게 정리한 거야?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관물대 정리 상태 불량. 벌점 2점. 벌점 장부는 차곡차곡 우진의 이름으로 채워져 갔다. 장 병장 역시 박상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벌점을 부과했다. 우진의 전투복 소매가 조금 구겨져 있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격리의 구호가 작았다는 이유로, 벌점은 우진에게 씌워진 보이지 않는 낙인이었다. 우진은 저항하고 싶었다.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한 번 반항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뻔히 보였다. 이미 몇몇 병사들이 박상병의 심기를 거슬렀다가 특별과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겨울에 속옷만 입고 연병장을 돌거나 밤새 잠도 못 자고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 있어야 했던 것을 목격했다. 더 무서운 것은 다른 분대원들의 침묵이었다. 그들은 폭력을 방관함으로써 암묵적인 동조자가 되었다. 여기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밤이 되면 우진은 몰래 화장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입대 전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만에 헬쑥해진 얼굴과 불안에 흔들리는 눈동자. 그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군인을 배우라 하지만 이곳에서 배우는 것은 군인 정신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폭력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휘몰아쳤다. 아버지께 편지를 쓸까? 이 모든 상황을 알릴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이 또한 이겨내야 할 시련이라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박상병과 장 병장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질 터였다. 다른 병사들은 자신을 빽 좋은 놈이라며 경멸하고 더욱 철저히 외면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한 지옥일 수 있었다. 어느 날 작업 도중 우진은 실수로 삽을 놓쳐 발등을 살짝 찧었다. 피가 나거나 뼈가 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것을 놓치지 않은 박상병이 다가와 비웃었다. 엄살은 그거
좀 찌었다고 죽는 신용을 하네. 군인이 그 정도 깡도 없어서 어떡하냐? 작업 태만. 벌점 1점. 그 순간 분대원 중 하나인 오민준 상병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박상병님, 그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우 상병은 분대 내에서 유일하게 박상병의 폭주에 미미한 제동을 거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박상병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뭐야, 우 상병, 너 지금 신빙 편드는 거냐? 아주 후임 사랑이 지극하셔. 그럼 네가 대신 벌점 받을래? 우 상병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우진은 그에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곳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동정의 눈빛은 무력했고 선의의 한마디는 더 큰 화를 부를 뿐이었다. 자신에게 찍힌 낙인은 오직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날 이후 우진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지우기 시작했다. 웃음도 분노도 슬픔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것만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가면이었다. 즈우 피의 모든 권력은 한 권의 낡은 노트에서 나왔다. 검은색 표지의 평범한 노트. 하지만 그 안에는 병사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붉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벌점 장부. 그것은 박상병의 법전이자 장 병장의 무기였다. 장부는 분대장인 장 병장이 관리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박상병이었다. 그는 매일 저녁 점호 시간 전 장부를 넘겨받아 꼼꼼히 훑어보는 것을 하루의 중요한 의식처럼 여겼다.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생활관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어디 보자, 윤일병. 오늘 식기 정리 똑바로 안 했지? 설거지하는데 비눗물이 그대로 남아있던데. 벌점 1점 후 정이병.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기어 들어가? 선임 보고 반가운 기색이 하나도 없어. 태도 불량. 벌점 1점은 사소하고 자의적인 이유들이 붉은 펜으로 기록되었다. 반박은 허용되지 않았다. 박상병의 말이 곧 법이었다. 그의 기분에 따라 벌점의 무게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어떤 날은 웃으며 넘어가던 일도 어떤 날은 가차없는 벌점의 대상이 되었다.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병사들을 옥죄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었다. 우진은 그 장부의 가장 단골 손님이었다. 그의 이름 옆에는 유독 붉은 줄이 길게 그어져 있었다. 최우진, 점호 준비 지연. 벌점 1점 최우진. 총기 수입 상태 불량 개머리판 먼지. 벌점 2점 최우진. 박상병 심부름 지시 불이행 빵 세우는 것을 잊어버림. 벌점 3점. 누적된 벌점은 20점을 훌쩍 넘어섰다. 10점이 넘으면 주말에 허용되는 유일한 낙인 피즈 출입이 금지되었고 20점이 넘으면 지옥 주간이라 불리는 특별 관리 대상이 되었다. 지옥 주간에 들어선 병사는 일주일 내내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작업을 해야 했고 잠자는 시간까지 통제당했다. 우진은 이미 지옥 주간을 2번이나 겪었다. 첫 번째는 박상병이 일부러 그의 전투와 한짝을 감춰놓고는 전투와 분실이라는 명목으로 벌점 10점을 한 번에 부과했을 때였다. 두 번째는 박상병이 시킨 야간 경계 근무대를 근무를 서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시 졸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박상병이 시킨 대리 근무라는 사실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지옥 주간 동안 우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밤에는 불침번 근무가 끝나자마자 불려나가 녹슨 탄약고 문을 밤새 사포질해야 했고 새벽에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분대 전체의 빨래를 도맡아 해야 했다. 식사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되었다. 뜨거운 국밥을 허겁지겁 넘기다 2,000장을 대는 일이 다반사였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예민해졌다. 작은 실수 하나가 또 다른 벌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박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박상병은 또다시 벌점 장부를 펼쳐들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우진의 이름을 불렀다. 최우진, 벌써 누적 벌점이 30점이 넘었네. 아주 대기록이야. 우리 부대 창설 이래 최단 기간 최고 벌점 기록을 세우셨어. 생활관 전체에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나왔다. 우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이 정도면 상을 줘야 하는데. 상으로 뭘 줄까? 박상병은 장난스럽게 고민하는 척하더니 옆에 있던 장 병장에게 물었다. 야, 장 병장, 우리 부대 전설의 벌칙이 뭐였지? 벌점 50점 채운 놈한테 내리는 거. 장 병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박상병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박상병님, 그건 좀 위험합니다. 하지만 박상병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생각났다. 지옥 벌칙. 지옥 벌칙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생활관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고참들 몇몇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것은 장난으로라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끈기와 같은 것이었다. 과거에 한 병사가 그 벌칙을 받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소문이 부대 내에 흉흉하게 떠돌고 있었다. 박상병은 그 침묵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최우진, 너한테는 특별히 기회를 줄게. 지금 쌓인 벌점 한 방에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볼래? 우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박상병은 우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걱정 마. 죽으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담력 테스트 같은 거야.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그 정도 깡은 보여줘야지. 안 그래? 박상병의 눈이 번뜩였다. 그 눈에는 순수한 악의와 잔혹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는 우진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벌점 장부라는 검은 족쇄에 묶인 채 다른 모든 병사들의 침묵이라는 벽에 둘러싸인 이등병 하나를 가지고 노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그날 밤 벌점 장부의 최우진 이름 옆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붉은 글씨는 이미 그의 운명을 향해 지옥 벌칙이라는 네 글자를 새기고 있었다. 지옥 벌칙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후 지오피의 공기는 더욱 음습하고 무거워졌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의 예고가 아니었다.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암시였다. 병사들은 우진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거대한 재앙의 전조를 목격한 자들의 본능적인 회피에 가까웠다. 박상병은 그날 이후 대놓고 우진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우진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진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곤 했다. 야 우진아, 주말에 축구할 때 너도 낄래? 너 운동 좀 하게 생겼는데. 하지만 우진이 경기를 뛰는 동안 박상병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패스가 그게 뭐냐? 수비가 너무 허술하다며 고함을 질렀고 결국에는 너 때문에 팀 분위기 다 망친다며 그를 경기에서 빼버렸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너는 단체 생활에 영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벌점만 쌓이는 거야. 뭔가 하나 보여줘야지. 내가 이 정도는 하는 놈이라는 걸 증명해야 얘들도 널 인정해주지 않겠냐? 그가 말하는 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백했다. 야간 경계 근무 시간은 공포 그 자체였다. 박상병은 일부러 우진과 같은 조의 근무를 편성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단둘이 남겨진 초소 안에서 그의 속삭임은 독처럼 퍼져나갔다. 저기 철책 넘어 보이지? 가끔 고라니 같은 놈들이 넘어오다가 지뢰 받고 터져 죽거든. 뻥 하는 소리랑 같이 아주 볼만해. 그는 철책 너머를 가리키며 낄낄거렸다. 근데 말이야, 사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북한 놈들이 먼저 발견할까? 아니면 지뢰가 먼저 터질까? 궁금하지 않냐? 우진은 대답 대신 총의 개머리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닿았다. 박상병은 우진의 긴장한 모습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사실 별거 아니야. 옛날에 어떤 깡 좋은 선임이 내기에서 져서 저기 첫 번째 철책까지만 살짝 넘어갔다 온 적이 있거든. 아무도 몰랐어. 그냥 담력 테스트 같은 거지.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 부대에서 아주 전설이 됐지. 아무도 못 건드렸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둠과 고립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이야기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박상병은 우진의 마음속에 철책을 넘는 행위가 위험한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 했다. 장 병장을 비롯한 다른 선임들도 박상병의 의도를 눈치채고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그들은 우진 앞에서 보란듯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야, 박상병이 말한 그 지옥 벌칙 말이야. 진짜 시키려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근데 만약 진짜 하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은 진짜 인정해줘야 한다. 그렇지, 벌점 한 방에 다 날리고 군 생활 편하게 하는 건데. 나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 그들의 대화는 모두 우진을 향한 것이었다. 그들은 우진을 고립시키고 지옥 벌칙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심지어 유일하게 우진에게 동정심을 보였던 우상병마저도 더 이상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박상병의 계략에 휩쓸렸다가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오진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철책과 질의 경고판,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 박상병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다. 식욕도 사라져 밥을 거의 넘기지 못했다.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변해갔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쓸 수는 없었다. 그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본 생활도 할 만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짓말을 꾸역꾸역 채워 넣을 뿐이었다.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흘러 편지지를 적셨다. 그는 편지를 붙이지 못하고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이 지옥에서 탈출할 유일한 동아줄을 스스로 놓아버린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우진은 악몽의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철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박상병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비명의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잠에서 깼다. 불이 켜지고 장 병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최우진, 무슨 일이야? 우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침상에서 몸을 일으킨 박상병이 다지기 말했다. 많이 시달리는 모양이네. 그렇게 무서우면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그것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예고였다. 그 순간 우진은 깨달았다. 박상병은 자신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 벌칙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게 될 때까지 이 지옥의 속삭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낀 날이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안개는 GOP 전체를 고립된 섬처럼 만들었다. 일과 시간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박상병은 생활관의 모든 인원을 집합시켰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흥분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 밤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거다. 그는 벌점 장부를 들고 우진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장부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최우진, 내 벌점이 오늘로 딱 49점이 됐다. 한 점만 더 채우면 영광스러운 50점을 달성하게 돼. 박상병은 능글맞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마지막 벌점은 아주 의미 있는 걸로 주려고 한다. 이름하여 지옥 벌칙 생활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칠간 수군대며 떠돌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몇몇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 최우진 이병,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내 벌점을 모두 탕감하고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을 아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박상병은 창밖 안개에 휩싸인 철책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남쪽 첫 번째 철책 보이지? 저기까지만 살짝 넘어갔다가 거기 꽂혀있는 깃발 하나만 뽑아오면 돼. 아주 간단하지? 딱 10분 준다. 성공하면 넌 오늘부터 우리 분대 영웅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실패할 리가 없지. 우진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못하겠습니다. 거부의 말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나지막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박상병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냐? 못하겠습니다. 그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진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 하지만 그 말을 떠올릴수록 현실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우진의 저항에 박상병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장 병장을 비롯한 고참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야, 이 겁대가리 없는 새끼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될 장 병장이 나서서 우진의 멱살을 잡았다. 타라면 타는 게 군대야. 그리고 이건 명령도 아니야. 네가 자초한 일에 대한 벌칙일 뿐이라고. 다른 고참들도 일제히 우진을 둘러싸고 조롱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쪼다 새끼. 사나의 자존심도 없냐? 저렇게 깡이 없으니 맨날 벌점이나 처먹지. 우리가 뭐 죽으라고 보느냐? 그냥 잠깐 갔다 오라는 거잖아. 뭘 그렇게 벌벌 떨어.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에 우진은 숨이 막혔다.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 주지 않았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를 낭떠러지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유일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우상병마저도 고개를 숙인 채 외면하고 있었다. 거대한 집단의 계략 앞에서 개인의 저항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박상병은 오진의 턱을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선택해, 최우진. 여기서 이대로 병신처럼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딱 한 번만 용기 내서 이 지긋지긋한 벌점 싹 다 지우고 사람 대접받고 살 건지 네가 결정해. 오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절망, 수치심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여기서 거부한다면 철책을 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쩌면 이들은 정말로 자신을 반쯤 죽여놓을지도 모른다. 오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의 의미였다. 그의 대답에 박상병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진의 등을 떠밀며 생활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역시 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다른 병사들도 우르르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호기심과 일말의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고 품은 철책으로 향하는 작은 문이 열렸다. 안개 낀 어둠 속에서 녹슨 철책이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보였다. 박상병은 오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걱정 마. 우리가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을게. 10분이다. 깃발만 뽑아오면 모든 게 끝이야. 그것은 격려가 아니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사형 집행인의 언도와도 같았다. 오진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으로 철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걸음 한 걸음 지옥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의 등 뒤로 동조자들의 침묵과 방관자들의 비겁함이 짙은 안개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철책을 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축축한 흙을 밟는 발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짙은 안개는 한 걸음 앞의 세상마저 지워버렸다. 오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등 뒤에 지오 피초소도 동료들의 모습도 이미 안개 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주에 홀로 떠있는 미아처럼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첫 번째 철책은 생각보다 쉽게 넘을 수 있었다. 누군가 미리 절단해 놓은 부분을 살짝 벌리자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공간이 나왔다. 박상병 일당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 분명했다. 그 사실이 우진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장난이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두 번째 철책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 바삭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낙엽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오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혹시 지뢰를 밟은 것은 아닐까?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다시 조심스럽게 발을 떼었다. 몇 걸음 나아갔을까?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박상병이 말한 깃발인가?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깃발이 아니었다. 붉은 삼각형 바탕에 흰색 해골이 그려진 섬뜩한 경고판이었다. 지뢰야. 그 한 글자를 본 순간 우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다리의 힘이 풀리면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다. 한 팔짝만 더 내디뎠더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박상병은 알고 있었을까? 이곳에 지뢰 경고판이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는 정말로 우진이 죽거나 다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우진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사방이 지뢰밭이라는 생각에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춥고 무섭고 서러웠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어이없고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았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낮은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통제할 수 없는 오열로 변했다. 살려달라고,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울음소리는 짙은 안개 속으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사아,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하늘에서 강력한 불빛이 자신을 향해 쏟아졌다. 북한 측 초소의 탐조등이었다. 안개 속에서 움직이는 오진의 형체를 포착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우주는 눈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삐익 거의 동시에 북측 확성기에서 귀를 찢는 듯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북한 사투였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굳이 통역이 필요 없었다. 상황을 파악한 것은 오진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넘어온 남측 지오 피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북측 탐조등과 경고 방송은
곧바로 상황실에 보고되었다. 적 침투 추정. 전 병력 즉시 전투태세 돌입. GOP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이 허둥지둥 전투복을 챙겨 입고 총기를 든 채 뛰쳐나왔다. 생활관에서 우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낄낄거리던 박상병과 장병장,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일이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 번진 것이다. 젠장, 어떻게 된 거야? 박상병은 욕설을 내뱉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만약 우진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거나 생포되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의 범죄는 물론이고 GOP 전체, 나아가 사단 전체가 뒤집어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터였다. 그 시각 GOP 최고층에 위치한 감시 초소, 야간 감시 장비 열상 감시 장비를 운용하던 감시병은 눈을 비볐다. 스크린 속의 철책과 북한 초소 사이에 비무장지대 한가운데에 한 명의 아군 병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 쥔 채 웅크리고 있었다. 적군이 아니었다. 상황. 철책 밖에 우리 병사가 있습니다. 반복한다. 철책 밖에 우리 병사가 있다. 감시병의 다급한 보고가 지휘 통제실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소대장과 중대장이 경악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 병사의 모습은 틀림없는 대한민국 육군 전투복 차림이었다. 지뢰 경고판 앞에서 울고 있는 이등병 하나, 그를 비추는 북한의 탐조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알리는 요란한 사이렌. 우진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일으킨 파장은 비무장지대의 정적을 깨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죽음의 땅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GOP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야간 감시 장비 화면에 떠있는 작은 열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소대장인 오중희와 중대장 송대위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게 도대체 누구야? 송대위가 으르렁거리듯 내뱉었다. 화면 속 인형은 누가 봐도 아군 복장이었다. 철책을 등지고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자살 시도인가? 월북 시도인가? 아니면 단순 사고인가? 어떤 경우든 지휘관으로서 최악의 상황이었다. 소대장, 당장 인원 파악해. 생활관에 없는 놈이 누군지 확인해. 우중희는 허둥지둥 무전기를 잡았다. 각 생활관 분대장, 즉시 인원 보고, 없는 인원 즉각 보고하라.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에 보고가 들어왔다. 충성, 1분대 보고합니다. 분대원 최우진 이경, 현재 위치 파악되지 않습니다. 최우진 이경, 며칠 전에 전입 온 신병이 송대위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신병이 그것도 전입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이런 엄청난 사고를 쳤단 말인가?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북측의 경고 방송은 그치지 않았고 탐조 등은 계속해서 우진을 비추고 있었다. 자칫 북한군이 우인 사격을 가하거나 그를 생포하기 위해 수색조를 내보내기라도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수색조 즉시 투입 준비, 당판복, 실탄 장전. 하지만 절대 선제 사격은 금한다. 무조건 저 병사부터 확보해야 해. 송대위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그는 상급 부대인 연대 지휘통제실에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사실이 그대로 보고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이다. 전방지 OP에서 병사가 철책을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수습해야 한다. 어떻게든. 송대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1단 연대의 북측 이상 징후 포착, 원인 불명이라고만 간략하게 보고했다. 그리고는 오중희를 조용히 불렀다. 오중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건 우리 둘의 목이 달린 문제야. 중대장님을 수색조가 저놈 데리고 오면 무조건 단독 행동으로 몰고 가야 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이 혼자 홧김에 사고 친 걸로. 생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놈들이 뭘 봤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입을 맞추면 돼. 알겠나? 우중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 사이 완전 무장한 수색조가 GOP 후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수색조는 야간 투시경을 낀 채 지뢰가 매설되지 않은 안전 통로를 따라 우진에게 접근했다. 안개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수색조는 지뢰의 경고판 앞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웅크리고 있는 우진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공포에 질려 동공이 풀린 눈은 초점이 없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수색조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린 우진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수색조는 의식을 잃은 우진을 들쳐 먹고 서둘러 지5피로 복귀했다. 우진이 안전하게 지5피 안으로 옮겨지자 송대유와 오중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송대유는 의무실로 달려가 의식을 찾은 우진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최이병, 정신 차려. 도대체 왜 그랬어? 누가 시킨 거야? 아니면 혼자 한 거야? 우진은 멍한 눈으로 송대유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극심한 충격으로 싫어진 증세까지 보이는 듯했다. 똑바로 말해. 너 때문에 지금 부대 전체가 뒤집혔어. 네가 그냥 혼자 나갔다고 말하면 최대한 선처해주겠다. 하지만 만약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다치게 돼. 알겠어. 송대위는 우진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옆에 있던 오중이 역시 거들었다. 우진아, 정신 차려. 그냥 내가 잠시 나쁜 생각을 했다고, 실수였다고만 말하면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이 모든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지5피의 감시탑에 설치된 고성능 감시 카메라는 모든 상황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다. 우진이 철책을 넘는 순간부터 북한의 탐조등이 그를 비추고 수색조가 그를 구조하는 장면까지 그 영상은 지휘통제실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연대 작전실 서버에 전송되고 있었다. 연대 작전실의 당직 사관은 지5피에서 올라온 북측 이상 징후 보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시간대의 지5피 감시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 속에는 안개를 뚫고 철책을 넘어가는 한 병사의 모습, 그리고 그를 뒤따라 지5피 후문 근처에 보여 웅성거리는 다른 병사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 징후가 아니었다. 명백한 사건이었다. 당직 사관은 즉시 연대장에게 보고했고 연대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사단 지휘통제실에 이 영상을 그대로 전송하며 긴급 보고를 올렸다. 그날 밤 사단장 최성훈 소장은 야간 지휘 사찰을 마치고 낙 집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작전 참모가 다급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단장님, 전방지 5피에서 긴급 상황 보고입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최성훈 소장은 피곤한 기색으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야간 투시 모드로 촬영된 거친 입자의 흑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한 병사가 지뢰의 경고판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공포에 질린 그 젊은 군인의 얼굴 윤곽은 선명하게 보였다. 최성훈 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로 다가갔다. 화면 속 병사의 이름표, 최우진 이병우. 최성훈 소장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휩쓸고 지나갔다.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작전 참모는 사단장의 싸늘한 반응에 숨을 죽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최성훈 소장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집무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저 병사, 제 아들입니다. 감시탑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한 병사의 비극을, 지휘관들의 무능과 은폐 시도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한 아버지의 심장이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저 병사, 제 아들입니다. 최성훈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집무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작전 참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단장의 아들, 그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평범한 경사로 입대했다는 바로 그 아들이란 말인가? 그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최성훈 소장은 더 이상 화면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다. 지뢰 경고판 앞에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아들의 모습이 망막의 낙인처럼 새겨졌다. 아들을 강하게 키우겠다며 가장 험지로 보낸 것은 자신이었다. 특혜를 금지하고 신분을 숨기라 명령한 것도 자신이었다. 그 모든 결정이 결국 아들을 사지로 내몬 원인이 되었다. 뇌리를 스치는 자책감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그는 잠시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10만 장병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단장이었다. 슬픔과 분노에 잠식당할 시간이 없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의 눈빛은 다시 별 2개를 단 장군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고통은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작전 참모, 사단장님, 지금 즉시 군사경찰대장 헌병대장 김대령에게 연락해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그리고 영상 원본 다른 어떤 놈도 손대지 못하게 확보하고 복사본을 군사경찰대장과 나에게만 전송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오직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한 판단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해당지 오피 중대장과 소대장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아니, 그럴 필요 없겠군. 화상으로 연결해. 연대장은 뭘 하고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관련 간부 전원 한 놈도 빠짐없이 대기시켜. 명령은 일사천리로 떨어졌다. 작전 참모는 경례를 붙이고 다급하게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최성훈 소장은 다시 한번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은 정지된 채 울고 있는 우진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모니터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스크린의 감촉 너머로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느껴지는 듯했다. 우진아, 아비가 미안하다. 속으로 삼킨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아버지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이 저런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은 그 부대의 통제 불능에 안적인 존재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다. 군 기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잠시 후 군사경찰대장 김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이미 작전 참모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전달받은 상태였다. 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박대령. 영상 봤나? 네, 봤습니다. 내 아들 릴세, 최성훈 소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군사경찰대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닐세. 우리 사단, 아니 우리 군 전체의 문제야. 한 병사가, 그것도 최전방지 OP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저런 식으로 내몰렸다는 건 부대 전체가 썩었다는 뜻이다. 나는 내 아들을 구하려는 게 아니야. 썩어빠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걸세. 최성훈 소장은 군사경찰대장에게 직접 영상 파일을 넘겼다. 자네에게 전권을 주겠네. 사단장 직속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한 점 의혹도 없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게. 지휘구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놈들은 전부 색출해서 내 앞에 데려와. 그 배후에 누가 있든 어떤 관행이 있었든 뿌리까지 전부 뽑아내야 해. 그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 성역 없는 수사를 향한 결연한 의지였다. 화상회의 시스템이 연결되었다. 화면에는 해당지 OP의 중대장인 송대위와 소대장 우중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사단장이 한밤중에 자신들을 직접 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최성훈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그 침묵은 천둥 같은 고함보다 더 무서운 압박감으로 두 사람을 짓눌렀다. 송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충성, 사단장님, 지5피 중대장 송대위입니다. 현재 상황은 병사의 단독 행동으로 인한 닥쳐라. 최성훈 소장의 나직하지만 얼음장 같은 한마디의 송대위의 말이 끊겼다. 자네들 눈에는 적의 단독 행동으로 보이나 최성훈 소장은 그들의 화면 옆에 아들 우진의 영상을 띄웠다. 지뢰 경고판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 자네들은 저 병사가 누군지 아는가?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최성훈 소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폭탄과도 같은 말을 던졌다. 내 아들이다. 화면 속 송대위와 중이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사단장의 아들, 자신들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던 그 이등병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그 병사가 바로 사단장의 아들이었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다. 자네들은 지휘관으로서도 군인으로서도 자격이 없어. 오늘부로 두 사람 모두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직 해임 절차를 받겠다. 영창에 갈 준비나 하고 있어라. 일방적인 통보였다. 반론의 여지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해당지 OP는 사단 군사경찰대의 직접 통제하에 들어간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는 누구든 이적 행위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최성훈 소장은 그대로 화상 연결을 끊어버렸다. 그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가슴 한구석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은 지금 병원에서 어떤 상태로 있을까?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금은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사단장이어야만 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 위로 자신이 군복을 입고 선서하던 젊은 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아픈 방식으로 자신의 칼을 뽑아들어야만 했다. 사단장의 칼날은 지체 없이 전방지 우피를 향했다. 그 칼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무기보다도 날카롭고 신속하게 부대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다. 최성훈 소장의 명령이 떨어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단 군사경찰대 소속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지우피를 향해 질주했다. 평소라면 수많은 검문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겠지만 사단장 직접 명령이라는 한마디는 모든 철문을 프리패스로 열어젖혔다. 지우피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중대장과 소대장이 사단장과의 화상통화 이후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이 병사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철책을 넘었던 최우진이 사실은 엄청난 백을 가졌다는 둥, 일이 보통 심각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둥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공포를 증폭시켰다. 특히 박상병과 장 병장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생활관 구석에 모여 앉아 담배만 뻑뻑 태워댔다. 야, 어떻게 된 거야? 그 새끼가 사단장 아들이라고? 박상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다. 자신의 소나기에서 마음껏 주무르던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어수룩한 이등병이 하늘 같은 사단장의 아들이었다니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박상병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 병장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활한 분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심판을 앞둔 제수의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닥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어. 그 새끼가 입만 다물면. 그래, 입만 다물면 돼. 우리가 그냥 장난 좀 친 거라고? 귀도 동의한 거라고 하면 박상병은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고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과 포승줄이 들려 있었다. 박민철 상병, 장상태 병장, 군사경찰이다. 가혹행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박상병의 마지막 허세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나갔다.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생활관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군사경찰들은 박상병과 장 병장 외에도 우진을 철책으로 내모는 데 동조하고 방관했던 고참 병사 여러 명을 연행했다. 생활관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다. 남은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불안에 떨었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하는 공포가 GOP 전체를 지배했다. 군사경찰 수사관들은 GOP 지휘 통제실을 임시수사본부로 삼고 즉각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다.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바로 그 벌점 장부였다. 박상병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검은 노트는 모든 범죄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는 명백한 증거물이었다. 수사관은 장부를 넘기며 혀를 찼다. 특정 병사 최우진에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벌점 기록들. 이것만으로도 상습적인 괴롭힘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수사는 GOP의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수사관들은 병사들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불러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병사들이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오랫동안 지속된 폭력과 침묵의 카르텔은 군사경찰의 등장만으로 쉽게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끈질겼다. 그들은 최성훈 소장이 공유한 감시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 영상을 봐라. 최우진 이병이 혼자 철책을 넘은 게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너희들이 문 앞까지 그를 배웅하는 모습이 다 찍혔다.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은 동료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수사관의 단호한 말에 한 병사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박상병의 행태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 침묵했던 후 상병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은 박상병이 시킨 일입니다. 한 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오상병의 양심 선언을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동안 박상병과 그 무리에게 당했던 부당한 처사들, 벌점 장부의 진실, 그리고 지옥 벌칙이 강요되는 과정까지 분물처럼 쏟아지는 증언들은 그동안 지5피 안에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폭력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냈다. 최성훈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들을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굴욕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벌점 장부, 야간 대리 근무, 식사 통제,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지옥 벌칙까지.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놈들,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야.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어. 그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섰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군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서리빨 같은 분노로 승화되고 있었다. 그가 뽑아든 칼은 이제 막 피의 향연을 시작했을 뿐이었다. 수사의 칼날은 이제 지5피를 넘어 이 모든 상황을 묵인하고 방조했을지도 모르는 더 높은 곳을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단장 아들이라는 핵폭탄급 진실과 군사경찰대의 급습은 하룻밤 사이에 지5피를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어제까지 박상병의 욕설과 명령 소리로 가득했던 생활관은 이제 바늘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왕이 사라진 왕국에는 공포와 불신, 그리고 미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기묘한 공기가 흘렀다. 병사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누가 군사경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다음 차례로 불려가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식사 시간에도 작업 시간에도 그들은 입을 굳게 닫은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박상병의 편에 서서 우진을 괴롭히는 데 동조했던 병사들은 자불안석이었고 침묵으로 방관했던 대다수의 병사들은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권력의 공백은 즉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그동안 박상병의 위세에 눌려 지냈던 오상병과 같은 상병급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분대의 중심을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선임들처럼 군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후임들에게 존댓말을 섞었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폭력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어색한 존중과 깊은 불신의 벽이었다. 가장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것은 보직 해임된 중대장 송대위와 소대장 우중이었다. 그들은 지5피 내의 작은 사무실에 격리된 채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사단장 아들, 우리가 건드린 게 사단장 아들이었어. 송대위는 머리를 감싸 쥔 채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병사 한 명이 일탈로 치부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아니란 판단. 만약 그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상부에 보고했더라면 최소한의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은폐 시도와 허위 진술 강요는 그의 죄를 돌이킬 수 없이 무겁게 만들었다. 우중이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장교였다. 군에 대한 자부심과 이상을 품고 이곳 최전방에 지원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썩어 빠진 관료주의와 폭력의 악순환뿐이었다. 그는 그 흐름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했고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 한편 사건의 중심인 우진은 사단 의무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군의관과 심리 상담관만이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악몽은 계속되었지만 적어도 그를 괴롭히는 박상병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군사경찰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되고 지5피에는 새로운 지휘관들이 부임했다. 새로운 중대장과 소대장은 사단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깐깐하기로 소문난 엘리트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부임 첫날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새로운 중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딱 2가지만 지켜주길 바란다. 첫째,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것. 둘째, 전우의 인격을 존중할 것. 이 부대에서 다시는 과거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병사 간의 부조리나 가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의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할 할 것이다. 그의 선언은 지5피에 남아있던 과거의 잔재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병사들은 새로운 질서 앞에서 숨을 죽였다. 가장 큰 변화는 벌점 장부가 사라진 것이었다. 군사경찰대가 증거물로 압수해 간 그 검은 노트는 지5 피를 지배하던 악법의 종말을 상징했다. 더 이상 누구도 자의적인 기준으로 남을 처벌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은 군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다. 하지만 혼란은 여전했다. 박상병과 장 병장이 끌려간 후 그들이 맡았던 모든 업무와 책임이 고스란히 남은 병사들에게 전가되었다. 인원이 줄어든 만큼 경계 근무와 작업 부담은 늘어났고 병사들은 육체적으로 더욱 힘들어졌다.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차라리 박상병 있을 때가 몸은 더 편했다. 오진 그 새끼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지만 그런 말은 공공연하게 나오지 못하고 그들만의 뒷담화로만 맴돌았다. 이미 부대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깨닫고 있었다. 자신들이 겪는 혼란과 불편함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5 피의 후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무너진 질서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병사들의 혼란,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을 향한 군사경찰대의 칼날. 이 모든 폭풍의 눈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한 이등병, 최우진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깊고 어두운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사단장 직속으로 꾸려진 특별 수사팀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가해자 몇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최성훈 소장의 지시는 명확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단대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의 뿌리를 뽑아내라. 군사경찰대는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수사의 중심에는 압수된 벌점 장부가 있었다. 그것은 박상병 일당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물이자 부대의 폭력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었다. 수사관들은 장부에 기록된 모든 벌점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벌점을 받았고 그 결과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꼼꼼하게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최우진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박상병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한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빌미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수사관들은 체포된 박상병과 장 병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신문을 벌였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그들도 군사경찰대가 들이미는 벌점 장부와 동료 병사들의 구체적인 증언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장난이 좀 심했던 것뿐입니다. 박상병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그의 변명을 비웃었다. 장난? 지뢰 경고판이 있는 곳으로 병사를 내모는 게 장난인가? 만약 최우진 이병이 정말 지뢰를 밟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건 장난이 아니라 살인 미수야. 수사관의 서늘한 지적에 박상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 병장은 비교적 쉽게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모든 것이 박상병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자신은 분대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벌점 장부를 직접 관리하며 박상병의 폭력을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사의 칼날은 병사들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보직 해임된 송대유와 중위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의 가장 큰 혐의는 지휘 책임 방기와 사건 은폐 시도였다. 수사관들은 지5 피의 모든 통신 기록과 근무 일지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송대유와 중위가 평소 병사 관리 소홀은 물론 상습적인 가혹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몇몇 병사들이 용기를 내어 고충을 토로했지만 그들은 선임이 후임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던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우진을 구조한 직후 송대유가 의무실에서 우진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장면이 녹화된 의무실 내부 CCTV 영상이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송대유,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병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이는 군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다. 송대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군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성훈 소장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지 우피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사 범위를 연대 전체, 나아가 사단 전체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대의 고충 처리 기록을 전수조사하고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수백 건의 부조리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폭언과 욕설, 구타, 성추행, 금품갈취 등 그동안 수군대며 묻혀있던 군대 내의 어두운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른 부대에서도 벌점 장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병사들을 통제하고 괴롭히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수사 결과는 최성훈 소장에게 매일 보고되었다. 그는 보고서를 읽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이끌고 있는 부대가 이토록 심하게 썩어 있었단 말인가?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무력감과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수사의 칼날이 깊숙이 파고들수록 군 내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지휘관들은 사단장이 아들 문제로 이성을 잃고 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들은 이번 수사가 군의 사기를 저하하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최성훈 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그에게 이것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군의 명예와 미래를 건 외로운 싸움이었다. 수사의 칼날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더욱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우진은 병원 침대에서 열흘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열흘간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뒤죽박죽이었다. 철책의 차가운 감촉, 질의 경고판의 해골 그림, 귀를 찢던 북한의 경고 방송,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조롱하던 선임들의 얼굴, 모든 것이 희미하면서도 선명한 악몽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몸에는 외상이 없었지만 마음은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 같았다. 작은 소리에도 움찔 놀랐고 낯선 사람이 병실에 들어오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군의관은 그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어 SD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별 2개가 박힌 전투복, 굳게 담은 입술,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아버지 최성훈 소장이었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군인이 아닌 아버지이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진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 이 모든 상황을 초래했다는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다. 최성훈 소장은 아들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야윈 아들의 얼굴과 텅 빈 눈동자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본 것은 군인 최우진 이병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폭력 앞에 무력하게 내던져졌던 아들 우진이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최성훈 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몸은 괜찮으냐? 우진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최성훈 소장은 아들의 깡마른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밥은 먹었고 우진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 순간 최성훈 소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진아, 내가 널 군에 보낸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 그 말은 아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고 아들을 그 지경으로 내몬 세상에 대한 저주였다. 아들을 강하게 만들겠다던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아버지의 절규였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 안에 담긴 깊은 고통과 분노를 느낀 순간 우진의 감정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최성훈 소장은 흐느끼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여 줄 뿐이었다. 아들의 여인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아버지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져 왔다. 한참을 울던 우진은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복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다 잊고 싶어요. 그 사람들도 아마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진의 말은 최성훈 소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가해자들을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아들의 순수함과 선량함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최성훈 소장은 아들을 부드럽게 떼어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갑고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아들아, 내 마음은 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다시 군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그는 사단장으로서 말했다. 이건 내게 상처를 준 몇몇 나쁜 놈들을 벌주는 차원의 일이 아니야. 썩어빠진 것을 도려내고 다시는 너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내 아들의 일이 아니라 이 군복을 입은 우리 모두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아들의 고통은 아버지의 분노를 넘어 군 전체를 개혁하려는 거대한 사명감의 불을 지폈다. 그는 아들의 고통을 개인적인 복수로 되갚는 대신 더 큰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승화시키려 했다. 오지는 아버지의 눈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과 군 전체의 명예를 말하는 냉철한 장군의 모습. 그 두 개의 모습이 겹쳐지며 우지는 비로소 아버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최성훈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고는 말없이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우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 자신의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아주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최성훈 소장은 아들과의 면회 이후 며칠간 집무실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그는 매일같이 올라오는 군사경찰대의 수사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보고서의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아들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다른 병사들의 고통. 그는 군 지휘관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아들의 말,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로서의 그는 당장이라도 가해자들을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처벌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의 순수한 용서는 그의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것을 개인적인 복수로 끝낸다면 자신 역시 그들과 같은 수준의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또한 사단장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뒤흔들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그는 고민했다.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이성 사이에서 그는 밤늦도록 서재를 사성이며 수십 년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자신이 처음 장교로 임관하며 품었던 이상,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부하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 언제부터 군은 이렇게 썩고 병들었던가? 언제부터 선임의 폭력이 후임에 대한 가르침으로 둔갑하고 지휘관의 무능이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포장되었던가? 며칠간의 고뇌 끝에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작전참모와 군사경찰대장을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용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그는 보고서 더미를 옆으로 밀어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을 우리 사단 전체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나의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투명성이었다. 군사경찰대의 수사 결과를 한 점 숨김없이 사단 전 장병에게 공개한다.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모두가 알게 하라. 또한 피해자인 최호진 이병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 역시 공식적으로 밝혀라. 작전 참모가 놀라 물었다. 사단장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다. 최성훈 소장은 단호했다. 내가 이 사건을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지 모두가 지켜보게 해야 한다. 나는 내 아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병사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내 아들과 고통받은 모든 병사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두 번째 지시는 제도 개혁이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폐쇄적인 병영 문화와 소통의 부재에 있다. 사단장 직속으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간부뿐만 아니라 각 부대에서 선발된 병사 대표들을 동수로 참여시켜 구성한다. 그들에게 부대 내 모든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사단 직통 레드라인 신고 전화, 외부 전문 상담사 주기적 부대 방문 상담 의무화, 간부와 병사 간의 정기적인 익명 간담회 개최, 그리고 벌점 장부와 같은 사적인 처벌 시스템의 전면 금지 및 감찰 강화 등 군의 오랜 관행을 뿌리부터 뒤엎는 혁신적인 조치들이었다. 마지막 지시는 엄정한 처벌이었다. 계력은 용서와 관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못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박상병과 장병장은 가혹행위, 직권남용,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군사 재판에 회부한다. 단순 동조자 및 방관자들 역시 군기 교육대 입소 및 감봉 등 규정에 따른 최대 형량으로 처벌한다. 지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대장과 소대장은 보직 해임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의 불명예 전역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는 군사경찰대장에게 최종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징계 명령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결정은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 이면에는 더 이상 아픔을 겪는 병사가 없어야 한다는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최성훈 소장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썩은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나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그날 이후 최성훈 소장은 비의 숙청을 시작한 냉혈한이라는 비난과 군을 개혁하려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찬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이 겪은 고통을 더 나은 군대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가 실현하고자 하는 장군의 정의였다. 사단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긴장감 속에서 최종 보고 회의가 열렸다. 사단장 최성훈 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사단의 주요 참모들과 군사경찰대장, 그리고 새로 임명된 지우피의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로 벨 듯 팽팽했다. 군사경찰대장은 지난 몇 주간의 수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상병과 장 병장의 상습적인 가혹행위, 벌점 장부를 이용한 비인간적인 통제, 그리고 최우진 이병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지옥 벌칙의 전말까지 낱낱이 밝혀지는 진실 앞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특히 최우진 이병이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자 몇몇 참모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보고가 끝나자 최성훈 소장은 아무 말 없이 참석자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 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사람 있나?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안에 대한 사단의 최종 처분을 발표하겠다. 최성훈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된 명령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첫째, 가해자 박민철 상병, 장상태 병장은 각각 상습 특수 폭행, 직권남용, 초병 위협,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 군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군사 재판에 회부한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힌 이들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다. 둘째, 사건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분대원 20명에 대해서는 각각의 가담 정도에 따라 15일간의 군기 교육대 입소 및 감봉 처분을 내린다. 특히 적극적으로 동조한 3명의 병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한다. 셋째, 지휘 책임을 방기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전지 우피 중대장 송대위와 전 소대장 우중희는 즉시 보직 해임하고 정식 징계위원회를 통해 불명예 전역을 포함한 중징계를 추진한다.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의 간부로서 자격이 없다. 선고가 하나씩 내려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부조리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사단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명령 낭독이 끝나고 최성훈 소장은 공식 보고서의 제목을 발표했다. 전방 철책 무단 유기 및 병영 내 가혹 행위 사안. 그는 이 보고서를 육군 본부에 가감 없이 그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심판은 끝났다. 며칠 후 정신과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최우진 이병이 부대로 복귀했다. 그가 다시 지우피의 문을 통과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어색할 정도로 이에 바른 후임들, 조심스럽게 그를 대하는 선임들,
아무도 그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사단장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대한 폭력에 맞서 부러지지 않았고 그의 희생으로 인해 부대 전체를 뒤바꿔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억압적인 고참 문화의 붕괴를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우진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지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병사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부대의 변화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되었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들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병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낡은 관행들은 하나씩 사라져갔다. 즈우피는 서툴지만 조금씩 건강한 조직으로 재정비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우진은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후임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랐다. 그가 가진 조용한 힘과 올곧음이 존경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의 날이 밝았다. 저녁 신고를 마친 우진이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아버지 최성훈 소장이었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을 맞았다. 고생했다. 아들아. 아버지는 우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지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녁하는 날 우진과 최성훈 소장이 함께 대화. 나는 아빠가 아니라 군인이었어. 그런데 이번엔 아빠여서 참 다행이야. 우진은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은 지난날의 아픔과 서러움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자부심과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우진이 차에 오르는 순간 군사경찰대 차량 한 대가 지5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군사경찰대원은 차에서 내려 이제 막 짐을 싸고 있던 전 중대장 송대위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담긴 영장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차는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우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끔찍했던 악몽의 공간이 이제는 추억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독백처럼 졸였다. 그 철책 너머에는 죽음이 아니라 진실이 있었다. 그 진실은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는 때로 가장 큰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이었다. 우진의 군 생활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 후 우진은 평범한 대학생의 삶으로 돌아왔다. 군대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성숙해져 있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졌고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가 떠나온 지 우피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최성훈 소장이 시작한 개혁은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고 육군 본부에서도 그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병영 문화 개선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다. 최우진 이병 사건은 군 내부에서 부조리 근절의 중요성을 일깨운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박상병과 장병장은 군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들의 이름은 군대 내에서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악습의 대명사처럼 회자되었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송대유와 오중이는 불명예 전역 처리되어 군복을 벗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경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최성훈 소장도 전역할 날을 맞았다. 그는 평생을 바쳤던 군을 떠나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그의 전역식에는 수많은 후배 장성들과 부하들이 참석해 존경을 표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행사장 한편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 우진의 모습이었다. 저녁 후 두 사람은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다. 낙엽이 쌓인 길을 밟으며 최성훈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진아, 그땐 정말 미안했다. 아비로서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그는 더 이상 별을 단 장군이 아니었다.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우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버지는 제 개인의 복수를 대신해 주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의를 세워주셨으니까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걷기만 했다. 그 침묵 속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그들은 지옥 같은 시련을 함께 겪으며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어 있었다. 이제 뭘 할 거냐? 아버지가 물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아마도 법을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우진이 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처럼요. 최성훈 소장은 아들의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우진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군대 내 인권 문제, 특히 병사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변호를 도맡아 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전역하는 날 아버지와 함께 부대 정문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느 날 그는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고통받는 한 젊은 병사와 그 가족을 상담하게 되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우진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끔찍했던지 오후 피해서의 기억,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지옥 벌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였던 아버지의 이야기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 멀리 나아가는 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상담을 마치고 늦은 밤 홀로 사무실에 남은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문득 그날의 철책을 떠올렸다. 자신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차가운 철책.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 철책 너머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희망이 있었고 거짓의 폐허 위에서 피어나는 진실이 있었다. 나는 그 철책